김호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4주 동안 강의를 할 건데, 역시, 이제 2학기입니다. 그죠? 대부분 학기 첫 번째 시작하면은 대학 강의는 대충 서로가 부담스럽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이제 강의실에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선생님도 열심히 놀다가 짜투리 논문 마무리 짓고 하다가 급하게 강의 가면은 좀 여유가 없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돈 내고, 의지로 졸업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죠? 누군가 배우러 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점까지 4가지 파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여기 한 3분의 1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3분의 1 정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머릿말에 설명을 하면서 4주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아마,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었던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니까 좀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것은 2번, 3번입니다.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4번째까지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어차피 월성과 관계된 문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경주가 어떠한 곳인가?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을 묻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신라는 기원전 57년에서 935년까지 횟수로 따지면은 992년입니다. 1000년에서 8년이 모자라지만은 우리 1000년의 역사도시라 이야기죠. 천년도시라 이야기합니다. 천년고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왜 경주가 한국의 고향이냐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서울에는 한번 다녀와야지. 이때 우리나라 서울은 다녀와야지. 이런 생각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 서울에는 내 연고지나 내 친척이나 내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늘상 생각합니다. 경주는 한번 다녀가야지. 아무리 일이 없더라도. 그래서 이제 경주는 꼭 한번 다녀가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에게는 중요한 정신적인 또 역사적인 고향이 경주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더운 여름도 지나고, 답니다. 근데 이제, 경주를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는 법정 스님의 이 말이 굉장히 딱 어울립니다. 왜냐면은, 법정 스님이 아마 1970년대에 불국사가 복원되고 하는데, 그 무소유 책을 그때 씁니다. 근데 무소유 첫 페이지를 딱 열게 되면은, 복원 불국사입니다. 복원된 불국사를 이렇게 오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늘상입니다. 가을이면 불쑥불쑥 떠나고 싶은 곳. 가을이면 왠지 불쑥불쑥 떠나고 싶은 곳. 그 다음에 경주에 찾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행길인데도 낯설지 않는 그러한 고장이 경주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황룡사 빈터에 가게 되면은 저 멀리 보이는 안산인 남산에서 그 평온한 마음을 느끼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 경주다. 법정스님 무소유 첫 페이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아마 경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잘 정비되어 있어서 이 황룡사 장육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이제 경주 남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곳 이렇게 어떤 도시에 가더라도 역사 도시여서 저렇게 스카이라인이 아주 전선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산세가 저 스카이라인이 그대로 보이는 곳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우리가 경주가 가지고 있는 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경주가 굉장히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주 분들은 우리도 좀 세련된 건물 좀 짓고, 좀 세련되게 좀 살자.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우리가 이 시대는 지금은 세련된 시대가 아니고, 정말로 어떻습니까? 촌스러운 게 세계적이 될 수 있습니다. 촌스러운 그 맛이 세계적인 것이고, 다듬지 않았던 그런 매력적인 것이 훨씬 더 세련된 것보다는 질리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좋게 살지만은 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는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전과 달라서 굉장히 많은 게 보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주 시민들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경주는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한 역사 도시가 경주고,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돼 줬고, 또 대한민국 역사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경주 시민들만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주를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제 경주의 도시죠. 경주의 도시입니다. 한 30년 전에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위성 도시입니다. 위성 사진이죠. 위성 사진인데 요 좁은 분지였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은 포인트가 나오네. 있네요. 요 부분이 뭡니까? 경주 오늘 하는 중심, 이제 월성입니다. 월성. 고려시대 이후부터 대부분 반월성이라도 부르게 됐습니다. 월성입니다. 요 부분이 경주 남산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남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문단지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명활산성이죠. 임시궁궐이었던 명활산성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선도동에 있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선도산, 이 부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북쪽, 방성공원이 있는 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일대에 대부분, 동서로 한 6km, 남북으로 한 8km, 네 분지에 이제 신라가 100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1000년 동안 한 곳에 도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물론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만, 로마 제국도 동로마, 서로마 나누게 되면 5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한 왕조가 100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디 아프리카 밀림지대의 소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데만 가능할 뿐이지 사실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다. 그런데 이 경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분지에 있습니다. 분지로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육지에 사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데, 경주가 분지가 해발 30m, 해발 30m. 그러니까, 분지가 해발 30m에서 35m 정도 굉장히 낮은 분지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도시가 이렇게 완공이 되는 그 도시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이 높고 이쪽이 서천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물이 쏟아지면 서천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지대가 낮으니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대부분 동쪽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도시 개발이라든지 수로가 개발되지 않았을 시대는 물이 쏟아지면 나뭇가지처럼 쭉 수지형 가지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서천으로 형성되고, 그 강이 형성된 그 사이 빈 틈에 좋은 땅에 초기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철기를 만들고 이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이제 경주 이제 도시 계획을 대부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경주가 살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은 또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기록이 보게 되면 황금의 나라 신라라고 한다. 황금의 나라 신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인들의 자국의 역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또 식민지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했던 고고학 자료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나가야 가라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가야 지역의 고분들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였습니까? 경주 지역에서 갑자기 뭡니까? 공사하다가 이 금관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관총이. 물론 그 1920년대 금관총이 발견되기 이전에도 경주 지역의 황호동 지역의 몇 개의 고분군들을 일본인 연구자들이 샘플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데 이 고분의 구조를 모르죠. 고분의 구조를 모르고 이 고분의 주체부, 매장 부채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돌덩이만, 적성목각부니까 돌동만 해체한 정도로 끝나고, 이 신라의 무덤들은 적석촉이다, 돌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체부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미흡했을 때 시대였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금관총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금관총이 정식적으로 발굴조사된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발굴조사해야 된다는 핑계로 조선 총독부의 후원을 받아서 그 이후에 여러 개 고분들을 조사합니다. 서봉총부터 시작해서 금룡총, 은룡총 이렇게 해서 금관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금관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 신라의 금관을
그러니까 왕관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왜 그 신라 금관이라 하지 왜 왕관이라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왕관이라 했겠죠. 왜? 왕의 무덤에 나왔기 때문에 왕이 사용했기 때문에 왕관이라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굴조사하다 보니까 황남 대추 북분 같은 데는 여성의 무덤, 왕비의 무덤인데도 금관이 나오고 뭐 금룡초 같은 데는 조그만 왕자의 무덤 같은 데 조그만 이제 금관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왕비도 사용하고 왕자도 사용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왕관이라는 표현보다는 만들었던 재료가 금이기 때문에 신라 금관이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신라 금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관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경주시에 있습니다. 경주시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금의 나라 신라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떤 사람 묻습니다. 그럼 경주에 금관이 많습니까? 경주에 금관은 없습니다. 경상북대지에 금관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다 사금을 채취했을 거다.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을 것이다. 근데 그 사금을 얼마나만큼 채취해야 그 금을 만들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금으로 해서 대부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내가 늘상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이 좀 다르게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178,936호 정확하게 가구호자를 씁니다. 그죠? 가구호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어떻게 끝자리 6호까지 쓸까? 그럼 이거는 분명히 정말 호수다. 그럼 이제 오늘날은 뭐 호수가 독거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고대에는 대부분 인구 환산하는 축법이 우리 수정치가 대부분 1호당 5명을 잡습니다. 5명. 1호당 5명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17 곱하기 5 하면 거의 한 90만 전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 퉁쳤어 100만 도시다 이렇게 하는데 100만 도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뭐 신라 도시 계획을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학자들 견해했죠. 경주뿐만 아니고 왕이 사는 도시에서 범위를 넓혔을 때 어느 지역 범위까지는 모르지만은 범위를 넓혔을 때 아마 100만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범위 넓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 같은 견해는 학자들이 반대는 합니다만 어떻게 가구호자인데 지금 사람의 수가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가구호자로 쓰지만 아마 이 정도 사람의 수일 것이다 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가장 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이제 중국의 서안이죠. 우리가 흔히 장안이라 합니다만 장안성의 인구를 추산해 보게 되면 한 100만 정도가 되고요. 그때 당시에 또 일본에 이제 왕경에 있던 이제 뭐 평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인구 한 1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도시들과 동아시아 도시들과 비교하면은 호자를 쓰지만 어떤 사람의 수일 수 있다. 저는 한 17만 정도. 근데 이 17만 정도가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 한 1,700만 명이 됩니다. 그 느낌을 따지면은 그러니까 오늘 서울보다가 훨씬 더 이렇게 큰 도시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 지역에 내에 있는 그 대농원 지역에 있는 고분들 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금제품, 은제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 파르스름한 유리잔이 나올까? 신라시대 사람들이 유리를 만들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파르스름한 유리잔을 이렇게 만들지? 그 루트를 추적해보고 성분을 분석하니까 로마 계통에 쭉 가는 그 산물들이 이어졌다. 그러면 로마 계통에 거쳐서 이렇게 온다. 그 물건이 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와야 교류가 되어야 그 물건이 옮겨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받으러 가든지 가져오든지 간에 사람이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죠. 로만 글라스다. 그죠? 로만 글라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면서. 그래서 신라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또 반대편에서는 종착점이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경주다. 그러니까 황금의 나라 신라다. 그러니까 아마 17만이고. 그래도 요즘 이제 학교 중에 이제 한 의견 나오는 것은 아마 17만 이렇게 8,936호가 아마 신라의 경주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삼국 통일하면서 어떻습니까? 고구려 지역에 파견 나갔던 사람, 백제 지역에 파견 나갔던 사람, 이 사람들이 나도 어떻게 왕경인 출신이다. 나도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람들 수까지 합쳐서 이렇게 그 17만 8,936호라고 했다는 이제 뭐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견해는
아마 사람의 수일 것이다. 라고 이게 이제 학계의 다수 의견대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까? 오줌 게 수치로 밥을 해먹겠다. 수치로. 근데 뭐 수치로 밥을 해먹는 게 뭐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고 삼국사기에 수치로 밥을 해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를 왜 뭐 이런 걸 사소한 것까지 기록했노?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아주 대단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치로 밥을 지금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뭐 있습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한 이야기는 나머지는 PTV였는데, 그러니까 수치 왜냐면 지금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뭐 전기도 있고 오일도 있고 가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석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열 에너지를 내서 따뜻하게 한다든지 취사를 하든지 이렇게 가능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열을 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재료가 뭡니까? 나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불을 지피고 이렇게 하려면은 신라 사람들은 흔히 금입택이 한다 하죠. 금입택. 금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고 단청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무로 땔감으로 이렇게 불을 지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스름이 나와서 이렇게 건물을 훼손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게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주 고급 연료를 나무를 가지고 수출을 만드는 겁니다. 수출 만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수출은 굉장히 고급 연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전체에 17만 명이 되는 사람이 전체에 수출로 밥을 해 먹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목재를 가지고 주변에서 가서 이렇게 경주 왕이 사는 임금이 사는 그 신라 수도로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인적 물적 자인 모든 것이 서울로 모이듯이 경주로 모였어. 엄청나다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의 모든 집합체가 경주래.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농담삼아 이야기입니다. 환경학자들은 아마 도시가 천년에 있었으면은 아마 그 환경 때문에 아마 도시가 멸망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대부분 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경주는 이렇게 숲이 많은 그런 도시가 아니고 숲은 아주 몇 개 신성시한 것도 신유림이라든지 뭐 이런 몇 곳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오늘날 같으면 준사막지대, 뭐 사막에 가까운 도시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땔감을 외부에서 가져간다. 그러니까 숲 하나만 들더라도 그죠? 정말로 대단한 도시다. 그리고 좀 전에 보시게 되면 그럼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딱 보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조방형 도를 합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도시를 만듭니다. 바둑판처럼.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는 좀 개방된 사회, 유럽 지역 같은 데는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광장에 또 예쁘게 분수대도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도 어디 가면 다 분수대가 광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시를 어떻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피자처럼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광장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도시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죠? 이렇게 집합이라면 우르르 광장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왠지 옛날부터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모이면 뭔가 뭐 좀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딱 만듭니다. 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에 만들어서 문을 달고, 동서남북 문을 달아서 출입 통제하죠. 담장도 높게 서. 그래서 외부의 적이 내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부의 사람이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사각형을 만듭니다. 이 사각형은 통제의 목적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각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공간을 가장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 같은 걸 보게 되면 딱 보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중학교 딱 적혀 있으면, 그러면 중학교는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헤아려 보니까, 저기는 이 학교는 몇 반 정도 되겠다. 1학년 뭐 6반, 2학년 6반.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몇 분 계시겠네? 우리는 쭉 어떻습니까? 건물 오고 차 타고 지나가더라도 대략적으로 판단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딱 건물 보게 되면, 저기 건물은 예술 건물이네. 저기는 공대 건물이 왜? 공대 건물을 예술대 건물처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대 건물을 그냥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기자재를 이렇게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예술대 건물은 어떻습니까? 음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관람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건축물만 보면 딱 보이죠. 아, 저 건축물은 유치원이구나, 저 건물은 성당이구나. 딱 우리가 건축물만 봐도 딱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각형 도시 구조를 만들고 가장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각형 구조를 딱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또 이렇게 구역마다 담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사각형 블록 하나가 뭐냐면은 삼국유사의 도시 계획이 딱 삼국 4개에 나오지 않고 삼국유사에 딱 두 가지 기록 나옵니다. 360방 딱 있고 또 하나는 1360방. 그러니까 아니 360방 하나 또 1360방 하나 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 이렇게 저희들 뭐 1990년대부터 후반 연구할 때는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경주에 1360방이 있기가 현재 안에는 어렵다. 구조물을 봤을 때 그 한 방의 크기가 우리가 황룡사 그 동측에 우리가 하나의 방을 조사했는데 그러니까 140m 곱하기 한 160m 정도 됩니다. 하나의 방이 사각형 블록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조를 했을 때는 1360방이 어렵기 때문에 360방일 것이고, 그 다음에 1360방이라는 단어는 아마 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앞에 1000을 붙여서 1360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포항에 가는, 경주에서 포항을 가는 KTX 노선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그 부지를 경주 모량림 지역에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발굴 조사했는데 거기에 방이 나왔습니다. 방. 그렇게 하면 이게 1360방이나 경주 분지에 방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저 외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말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방. 그러면 말방이면 방의 마지막 끝이겠구나. 그러면 그 정도 범위를 넓히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핵심 거점마다 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360방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자들은 경주의 방리는 1360방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견해하죠.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360방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분들이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런 분들은 아니고 아마 경주 시내만 이야기하면은 360방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신라의 전체는 한 1360방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도시가 뭐냐라고 딱 보게 되면은, 도시가 보통 보면은 이제 신라의 도시가 중국의 당의 장안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도시 계획을 모델로 그대로 옵니다. 모든 동아시아는 중국이 가장 모든 게 먼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국은 북쪽에, 뭐 우리 조선시대 궁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쪽에 제일 그 정궁을 만들고, 북쪽에 정궁을 만들고 남쪽으로 쭉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북쪽에 도시를 만들고 남쪽으로 쭉 펼쳐서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그 도로를 내고, 주작도를, 메인 도로, 주작도를 내고 다 이렇게 관청이 들어서고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경주는 유독 어떻습니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제도를 도시계획을 받아들였지만은 어떻게? 위치는 바뀌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경주 지역은 남쪽이 높습니다. 남쪽이 높아서 물이 흘러서 북쪽으로 흘러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요. 형상을 보면.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보통 보면 북쪽이나 동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경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남쪽의 지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궁 위치를 바꾼 겁니다. 남쪽에 있는. 그래서 남쪽에 또 특별하게 또 월성이라는 조그만한 분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축성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도시가 북쪽으로 펼쳐져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또 사각형 도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도시가 그대로 남겨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도시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 우리 나라에 가보시면 다 이렇게 일본 그 고대 그 나라 시대의 도시를 그대로 이용하듯이.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발굴 조사했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발굴 조사에서 도로 유적이 확인된 거죠. 지금 도로 유적이 100개 정도밖에 됐습니다. 도로 유적이 아주, 저희들 처음에 90년대 할 때는 도로 유적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거의 많이 놓쳤는데, 지금은 고고학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발굴 조사하게 되면 도로가 다 확인되는 부분이죠. 그죠? 도로가 100여 곳 이상 나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시면은 지금 경주박물관 사거리에서 쭉 하면 보문단지, 우측이 보문단지입니다. 이 쭉 직선도로, 포항간 산업도를 하죠. 이 직선도를 쭉 보게 되면은 이거 90년도 후반에 여기에 가스관을 이렇게 묻었는데, 하면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도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사람들, 경주박물관에서 저 보문단지 가는데 그 직선 도로가 신장로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서 그렇게 도시가 됐구나 생각하지만 신라시대 도로 그대로 직선이. 그러니까 오늘날 또 경주 지역은 뭡니까? 아스팔트만 걷어내면은 신라시대 도로가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은 경주 시내에 가보게 되면은 압니다. 제가 대학교 85년대 대학교 또 갔을 때 경주 시내에 가니까 친구들 흩어져 있으면 뭐 한 바퀴 돌면 만나고 한 바퀴 돌면 만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구조물 돼 있었어. 지나고 만나 그래갖고 이 신도시가 계획도시가 창원만 계획도시를 하는데 경주도 이렇게 역사도시인데 어떻게 계획도시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구역이 140 곱하기 160 요 반듯반듯하게 신라시대 사람이 살던 그 위에 어떻습니까? 고려시대의 사람이 살고 고려시대에 살던 사람이 조선시대 살고 그 다음에 위에 신장로가 되고 오늘 아스팔트가 딱 땡깁니다. 그러니까 그렇네. 나라가 막혀돼서 나라가 바뀌었다고 해서 도로 가운데에서 누가 당당하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구나. 도로 가운데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없구나. 단지 도로가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할 수 있지만 그 기본 도로 중심에 있는 부분은 신라시대에 만들었던 바둑판 도시다. 그래서 경주 시내 위성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다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구경주역입니다. 구경주역. 지금은 이제 신경주 통과되었습니다. 구경주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앞에 부분이 이렇게 김용탁 산부인과 맘존병원이 이렇게 부지 있고요. 건물 짓기 전에 제가 발굴했고요. 요 건너편에도 지금은 경주 세무서 부지. 요도 제가 이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요 두 쪽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보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있죠. 이렇게. 원래는 지금은 경주 여기 만들어지면서 이게 불무지 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휘어져 있는데 원래 신라시대 도로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140m니까 분명히 이쪽은 남쪽으로 가면은 도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탁 원장님은 이제 김 박사 안 나온다. 여기에 우리 건물 짓 때도 도 유적 없다. 그냥 넘어가자. 아닙니다. 이게 3m 미만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 많이 내시죠. 발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부지 당연히 그러니까 도로가 딱 있으면 이렇게 요 두 지점이 발굴 지점이에요. 세무서부지 발굴 지점인데 요 지점에 딱 도로가 나올 겁니다. 도로가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요 김용탁 산부인과 요 병원 부지고 밑에 보면 요 도로입니다. 이 도로 3m 엄청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도로폭 6m 나오고 그다음 주도로가 그 도로가 나기 전에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활했던 부분들 그냥 현재 그대로 있는 거죠. 도시 계획 전에 무주지사하게 했던 부분들 도시 내면서 이렇게 도시 계획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신라시대 그러니까 경주는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 황룡사나 분황산 있는 지역에는 높다 보니까 한 30cm 한자 정도 밑에면은 도시주역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고, 터미널 쪽 이런 쪽 부분들은 굉장히 깊게 나옵니다. 왜? 퇴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이제, 유적이 나오는데, 유적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주 지역에 지하층 건물을 짓지 않는 곳에는 다 유적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라시도입니다. 밤자갈로. 이게 이제 신장로처럼 만든 것이 신라시대의 도로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요. 신라만의 특징입니다. 밤자갈로. 중국 같은 데 뭐 대리석을 까거나 그냥 황토를 대부분 하는 부분인데, 신라만 이렇게 밤자갈감. 신라 도로의 가장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도로 옆에는 뭡니까?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 요 들어가는 도로죠. 그러니까 오늘날 또 도로 옆에 배수로 내듯이 배수로를 딱 만들어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경주 시청 앞에 있는 우방아파트 부지도 발굴할 때 뭡니까?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7년도 발굴 조사했는데 도로폭이 그대로 나옵니다. 도로. 다 담장 있죠. 이 부분 위에 이제 우방아파트가 이제 들어서 있는 부분이죠. 근데 특징이 없으니까 도로 가운데 여기에 배수로가 어떠죠? 도로 가운데 이렇게 배수로가 나죠. 여기서 도로로 가운데 배수로가 연결됩니다. 오늘날처럼 집에서 배수로 나오면 이렇게 큰 주 배수로 가듯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비가 오고 화장실 시설이 잘 안 됐을 때는 아마 오염된 아마 여러 가지
그죠? 이물질들이 아마 도로변에 물오면 다 이렇게 흘러갔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딱 유추해보면 있죠. 유럽 같은 데 보면, 왜 젠틀맨들이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고, 여성들이 왜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지, 그죠? 그래갖고 위에서 2층, 3층에서, 그죠? 이렇게 뭐 던지고 하면은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요즘도 뭐 정치인들이 갈 때 항상 우산 들고 보조관으로 다닙니다만, 그죠? 위급 상황에서 이제 달걀이라도 맞기 위해서 하다시 이렇게 이제 오물을 투척하기 위해서도 항상 이렇게, 물론 뭐 유럽은 날씨가 뭐 늘상 흐리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마 그 질퍽질퍽하니까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어야 되니까 아마 신라도 크게 비가 오고 많이 오면은 도로 자체가 배수로의 기능까지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그 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물을 이렇게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도 기능 중에 하나가 배수의 기능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라 시대의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은 가옥에 대한 옥사, 그러니까 가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집에 대한 규정이 이제 옥사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흔히 딱 있죠. 뭐 신라에 그 8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성골, 진골. 그러니까 성골은 아예 자유롭게 규제 받지 않습니다. 진골부터 이제 규제를 받는데, 진골은 집은 실이 이제 넓이와 길이가 24자를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육도품은 또 석자 주쳐서 뭐 21자를 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오도품은 뭐 18자를 넘지 못하고, 4도품까지 나옵니다. 아마 신라의 신분이 그 8개 등분이 있고 6도품부터 1도품까지 있지만은 기록에는 4도품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제도를 만들 때는 아마 1, 2, 3등까지 다 세부적인 규제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 2, 3도품은 별 구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4도품까지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이제 4도품까지밖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체는 이제 6도품이지만. 근데 이제 여기 우방 아파트입니다. 조만하죠. 근데 그 24자 해봐야 황룡사 우리가 높이 할 때 동이측 하면 한 35cm 줍니다. 35cm. 그러면은 뭐, 길이가 한 8m 40, 8m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최고의, 그죠? 육도품도 아니고, 진골 사는 최고의 사람이 뭡니까? 뭐 30평도 못 파는, 25평 정도 이렇게 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뭐 우리나라 원룸도 최소한 4등급 이상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사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신기하게도 요 화살 표시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벽체가 그대로 남았어요. 벽체. 그 신라시대 이게 벽체입니다. 요 부분은 요 그대로 2m 정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보조체해서 지금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제 도서관에 들어가면 1층에서 우측가면 이거 박물관, 동국대 박물관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시실에 이렇게 배치해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딱 보고 발굴 제가 직접 했습니다만은 진짜 문화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정말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살게 되면 이제 제가 경북 청송이다 보니까 대부분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은 건조 창고가 있습니다. 고추나 담배를 건조 창고가 이렇게 대부분 있죠. 대부분 다 뭘 샀냐면 흑백돌을 샀습니다. 흑백돌로. 그러니까 늘상 그 흑백돌을 보다가 또 보니까 이게 신라께 맞나 이렇게 중자적으로 확실히 신라입니다만, 그러니까 의구심이 갈 만큼 이렇게 문화가 전통적이 이어오는구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요즘 한 100년 사이에 정말로 몇만 년 바뀌었습니까? 아마 구석기인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도끼를 썼는데, 돌로 썼는데 어떻습니까? 요걸 뾰족하게, 한쪽 면을 뾰족하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근데 한쪽 면이 뾰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양쪽 면을 더 따듬으면 더 날카로운데, 요거는 한쪽 면만 다듬어 보면 왼쪽은 바로 다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쪽에서 한쪽으로 바뀌는 데가 몇만 년씩 걸립니다. 몇만 년. 우리가 그죠? 오늘날 생각하면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그죠? 한쪽 하면 한쪽도 하면 더 날카로운 면이 나오는데도 구석기들은 그 한쪽 면을 내서 한쪽 면 더 잘라낸다는 것이 몇만 년씩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그를 한 몇만 년씩 왔던 게 요즘 뭡니까? 몇 시간 만에, 그죠?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비교한다면 100년 전과, 그죠? 100년, 만년 전과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의 가옥의 벽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들어오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그 분황사를 발굴했고, 지금 여기에 이제 구황동 원지가 있는 거예요. 원지가 복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렇게 물 채워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요 부분이 황룡사. 요 황룡사가 어디냐면 딱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방. 그러니까 황룡사 가로폭이 280 곱하기 282. 물론 도로 포함하게 되면 이제 좀 260 되는, 겁니까? 16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 140이니까 여기 4개의 블록. 그러니까 황룡사 만들 때 벌써 도시계획이 딱 맞춰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황룡사가 8년 만에 발굴 조사 끝나고 그 황룡사에 발굴했던 고적 발굴 조사단이 이렇게 신라 왕경 조사를 청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재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 나라 수도의 중심이 되는 왕이 사는 성을 이제 보통 보면 도성 또는 왕궁, 왕성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근데 흔히 왜 왕경이라 할까? 경주 요즘 다 왕경이라 합니다. 임금 왕자의 설격, 왕이 사는 도시인데 삼국사기에 왕경이라는 기록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순번이 실력이 좀 이렇게 늦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이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일본인 연구자들이 일본 연구에 뭡니까? 나라의 평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왕경을 일본의 왕경 연구하는 것을 그대로 단어를 가져와서 우리가 왕경, 이렇게 신라 왕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왕도, 왕석, 이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삼국사 기록이 더 빈번한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90년대 초반에 지정할 때 이제 그런 착오가, 신라 왕경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왕경조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왕경조사가, 이것이 하나의 방입니다. 하나의 방. 여기죠? 여기 가운데, 요 전체 하나, 가운데 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표시되죠? 밑에 이제 이 부분은 도시로 완전히 개발됐습니다. 나머지 이 지역에 있는 낭산이라든지, 월성과, 월지와 동공, 그 다음 월성이 있는데, 요 지역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로가 길이 이렇게 논두렁길이 나고 왠지 하나가 블록처럼 느끼지. 왠지 하나 이렇게 블록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신라의 도시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도로는 반자갈로 깔고 점토로 깔고 모래도 깔고 계속해서 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차가 다니다 보면 파여지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그 띄움하고 계속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스님들 아마 신장로 보셨습니까? 매 하게 되면 다시 자갈 깔고 덮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수백 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시멘트처럼 굉장히 도로가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니까 이 도시가 고려로 중심을 가고 조선시대에 와서 거의 폐허화된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제 일반 사람 농사 지려니까 어떻습니까? 빈 땅에 농사 지는데 도로 부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작물이 안 돼요. 심어도 뭡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나무도 자라지 않고 뭡니까? 식물도 자라지 않으니까 그 공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필요 없는 돌무더기로 다 이렇게 저기 불모지 땅을 만들어 버리고 나머지 개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논두렁길이시게 논두렁길. 그러니까 지금의 논두렁길이 신라시대의 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 흔적이 그대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어떻습니까? 동천동 지역 같은 데는 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다 뭡니까? 6지구, 7지구 다 이렇게 불도저 밀고 있어요. 왜? 그때 사람들 생각은 경주는 지금 북쪽 지금 이제 알천 소박소 보문단지 내려오는 그 북쪽으로는 다 자갈 바치고 과수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신라시대 유적이 없다. 이 북천을 경계해서 남쪽으로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시작해서 그 뒤편에는 거의 무관심하게 대본다 뭡니까? 공사를 해버렸죠. 굉장히 아쉬운. 그나마 나중에 군부대 부지가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군부대 지역을 발견해서 그나마 다행히 왜? 나머지 다 개발되고 군부대 부지는 그냥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발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시 지역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아쉬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경주다. 그러니까 도시가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요 부분이 이제 도로가 발굴 조사가 된 겁니다. 된 건데 보시면은 요 도로입니다. 지금까지 황룡사 대로, 왕경대로라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도로에 붙어서 요 도로폭이 이렇게 동설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15m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4차선, 그죠? 4차선 정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왕경대로 쭉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중국 같은 데는 당의 장안성은 도로의 폭은,
도로 폭은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중국의 장안성 메인 앞에는 도로 폭이 120m입니다. 도로 폭이 길이가 120m이고 폭이 120m. 그리고 일본의 나라의 평성경은 도로 폭이 80m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야 최소한 신라도 그 정도 도로 80m 정도 되면 당연히 나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경주는 지리 지형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최고 큰 것은 23m. 경주 박물관 부지를 설립하게 되면서 지금 경주 박물관 미술관 부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유리 박스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신라시대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이 이제 23m인데 그것은 이제 그대로 보여주자고 박물관 설계하면서 일부만 이렇게 도로 수레 바퀴 자국처럼 이렇게 남겨졌죠. 거기 신라시대 이제 도로죠. 가장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 지리적 지형 때문에 못했다. 원래 있어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월성 반월성에서 바로 첨성대 앞으로 쭉 80m 정도 의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도로는 없다. 왜? 그 사이에 무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 봐서는. 그건 아마 지리적인 지형. 우리가 아마 도시를 북쪽에서 설치하고 남쪽을 설치하고 그 지리 지형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법이다. 그런데 당나라나 일본은 그럼 왜 궁궐 앞에 그렇게 도로폭을 크게 만드냐라면은 다 그죠? 우리가 뭐 광화문 광장처럼 다 크게 만든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신이 오거나 행사를 하거나 열병을 하거나 하나의 광장으로서 역할 겸 도로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베이징에 가도 그죠? 대부분 다 이렇게 거대한 광장이 있듯이 대부분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다. 광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도시 구조들이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배수입니다. 배수로 실어시대. 오늘날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밝혀서 하면 이런 집들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의 부분들. 그러니까 신라시대 도로입니다. 신라시대의 도로. 왜? 마차가 많이 다니까. 요 도로 마차 폭을 보게 되면 어떤 폭은 거의 140 정도 또는 160. 그러면 이것은 크게 마차, 짐 실었던 마차가 다니는 길이고, 한 60, 80, 이거 인력거가 다녔구나. 대부분 다 이제 그 마차 바퀴 자국을 보고도 이제 인력거가 다니는 마차, 그 다음에 그 짐차가 다니는 마차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신라시 도로. 요거는 고구려,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로 개수는 시루떡처럼 우리가 도로 살면 깁도 보수하고 이렇게 옵니까? 청천이 계속해서 도로에 있는 지역은 끊임없이 도로로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아스팔트 밑에는 신라시대 도로가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 그죠? 보시면 다 돼 있죠. 자, 아마 요 부분은 아마 이렇게 제가 처음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문자 있었죠. 17만 8,936호가 살았고 그 사람들 모두 수치로 발굴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는 신라시대의 도시구조가 사각형으로 어떻게 돼 있고 나왔다. 여기에 보셨고요. 지금은 여기에 그러면은 수치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흑탄이죠. 여기는 이제 백탄입니다. 같은 숫도 흑탄과 백탄이 있습니다. 기름에도 뭐 다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왜 백탄을 만드냐면 최고의 고급 수지 백탄인데 이 백탄은 금속을 녹이는데 지금은 온도를 높인다면 흑탄은 완전히 연소가 되기 전에 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흑탄을 이렇게 불을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파르스름한 가스 불꽃이 나와서 굉장히 고온을 내는데 어떤냐면은 불완전 연소되다 보니까 탁탁탁 튀죠. 우리 습기 먹은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막 틉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탄은 흑탄보다 최고의 온도를 못 내지만 일정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왜? 모든 가스가 빠져나가서 온도를 일정하게 꾸준히 이렇게 동일하다 보니까 어디에 사용되냐? 제철에 녹이는 데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한다. 왜냐하면 제철은 일정한 온도로 꾸준히 올라가야 녹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은 이게 용융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백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백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는 철기를 만들고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마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백탄을 만드는 거랑 구조가 다릅니다. 요즘은 동일한 가마에서 만듭니다만은 우리가 발굴 조사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1993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처음 울주 검단리 지금은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골프장 부지를 하면서 요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가 뭔지를 몰랐죠. 이것이 뭐한지. 왜? 대부분 이 시기가 청동기 시대에 무문토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주거지들이 있는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아무런 유물은 없고 간혹씩 청동기 시대에 무문토기들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무문토기를 만드는 가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아마 처음에 아마 일본인 연구자들이 이것이 아마 숯가마일 수 있다. 그래서 학계의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대부분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 이렇게 조사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사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발굴 보고서에 보게 되면 불명유구, 그냥 소토유구 이런 식의 불에 먹은 흙 이렇게 정도로 대부분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하게도 우리가 96년도에 경주 경마장 부지를 조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한 10기 정도 나왔습니다. 10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하게 되면서, 이게 숯가마가, 숯가마 중에 백탄을 생산한 가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 전국에 있습니다. 또 대부분 다 제철 유적이 있는 곳에 인접해서 만들어지. 울산 같으면 달천광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흑탄은 그렇습니다. 흑탄은 이렇게 백열전등처럼 이렇게 플라스크처럼 이렇게 이제 두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죠. 또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대부분 이렇게 입구 쪽에 대부분 다 이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차단하기 위해서 입구가 좁습니다. 이렇게 흑탄과 백탄을 만드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예전에 땅을 파서 이렇게 산소를 차단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좀 좋아졌다 보니까 땅을 파서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평지에 이렇게 가마를 만드는데 그게 산소 조절에 따라서 백탄과 흑탄을 이렇게 겸용했습니다. 요즘 겸용 가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적당한 나무를 가지고 씌우죠. 그러니까 가마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를 씌웁니다. 왜? 씌우고 옆을 높이면 다 밑에 부분이 다 재가 되는 부분이고 또 불도 나중에 위에서 붙입니다. 나중에 위에서 붙어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연기가 바깥으로 빠집니다. 밑에서 타고 올라가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재가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씌워서 이렇게 불을 붙이죠. 담뱃갑 거꾸로 씌워서 이렇게 불을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입구를 다 막습니다. 채고 난 다음에 불을 지피죠. 그럼 이제 이 색을 보고 이게 아주 수증기가 많이 나니까 이제 목초액, 우리가 목초액을 합니다. 이렇게 목초액, 우리가 뭐 농약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목초액을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밑에 입구에 이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에 위에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개방해서 완전히 산소를 넣어서 활활 태워서 끄집어내는 것이 여기 백탄입니다. 조금 전에 흑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는 그대로 이렇게 막아둬서 완전히 연소 그대로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아궁이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불을 활활 최고의 온도를 높여서 이제 끄집어내죠. 요즘은 이렇게 숯가마를 뭐 이렇게 TV에 보면 뭐 삼겹살 두꺼워 먹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이제 이것을 끄집어내서 뭡니까? 이렇게 흙재 같은 데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어버리면 이제 너무 활활 타서 바깥 표면이 하얗기 때문에 희다 해서 백탄. 조금 전에 그 가마를 막아버린 부분들은 산소가 완전히 중단돼서 이렇게 타다가 시꺼멓게 됩니다. 시꺼멓게 되면 가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검은 표면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 대신 생산량은 백탄이 훨씬 적죠. 왜? 활활 태워서 완전히 나오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을 만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탄과 백탄이 나온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5톤 정도 놓으면 한 2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급 연료가 되는 부분이죠. 고급 연료. 그러니까 이것을 17만 명이 밥을 해먹고 살았다. 엄청난다. 그죠? 지금은 20년 사진입니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쑥 굽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들이 아마 물려져 있는데, 이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문화유산이 좀 아까운 점이 있죠. 사실은 숯가마는 수출 생산해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수출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뭡니까? 수춘 대충해서 구워내고 가마를 달구어서 찜질방에서 그죠?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높으니까 요즘 우리가 숯가마이란 뭐 찜질방, 그러니까 변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고 이런 부분은 전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곧 사라진다. 자, 다시 되돌아오면 이제 조금 전에 보셨으면 신라시대 도시가 어떻고 이렇게 딱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월성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다면은
요 부분이 조금 전에 도시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6km, 8km 정도 되는 그 도시 가운데서 사각형이고 딱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이 이제 대부분 북쪽에 궁궐이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 궁궐이 있다. 여기 그게 되죠. 이제 중심에서 북쪽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신라의 경주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신라의 궁궐은 어디예요? 신라 궁궐은 어디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라의 궁궐은 우리가 이제 월성 이렇게 하면 바로 못 알아들을 분이 계시니까 반월성 이렇게 반월성이 또 월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월성이 신라의 가장 오래된 궁궐입니다. 그러면 궁궐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안다. 뭐 조선시대 가면 경복궁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다 뭐 장덕궁, 장경원, 장경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듯이 그러니까 신라에도 굉장히 많은 궁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궁궐은 금성입니다. 금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월성이고 또 월성이 있다가 수리하기 위해서 임시로 옮겼던 곳이 뭡니까? 그 명활성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라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좀 확장했던 부분이 만월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궁과 월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라 통일 신라 이후에는 뭐 북궁도 있고 남궁도 있고 뭐 동궁도 있고 단지 아직 서궁만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고구려의 도시 계획에는 서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언젠가는 서궁도 발견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월성이죠. 월성. 자, 신라의 왕성이죠. 왕성. 신라의 이제 왕성인데 대부분 뭡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내성과 외성, 성을 이렇게 살 때 한 겹만 쌓지 않고 내부와 외부 이렇게 두 겹으로 성을 쌓습니다. 대부분 두 겹을 썼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안에는 첫 번째 바깥에는 군주를 위해서는 궁성. 이게 성을 만들죠. 성을 만들고 백성을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곽을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성곽이라고 보통 해요. 성곽. 성곽이라면 성 있고 바깥에 테두리가 곽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성은 왕이 사는 것이고 성 바깥에 뭡니까 또 이렇게 보성벽이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대부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읍성 생활이 된다. 읍에 사는 성인데 가운데 관청이 있고 바깥에 읍민들이 사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곽 시설 이렇게 보면 이제 군주를 보호하는 성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공간 이게 성곽이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제 뭐 경도, 경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왕경이라 쓴다. 그죠? 돼 있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런 뭐 경도 이렇게 그 경사 뭐 왕도, 도 굉장히 이렇게 사무사에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경도와 왕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왕경도 나오지만 이제 왕경을 표현한 부분이고. 여기 기자라는 것은 기자라는 것은 뭡니까? 왕이 사는 도시의 경계에 있는 부분이에요. 경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울, 여기 경계하면 그러니까 우리 오늘 경기도 하죠.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에 붙어 있는 경계선에 있는 도시를 경기지역, 경기도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왕이 사는 도시, 왕경에서 가까운 것은 왕계지역 이렇게 보통 표현하십니다. 기자라는 것은 그 수도 서울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를 얘기한다. 기록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뭐 근기지방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기자를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왕성. 그래서 이제 신라 왕성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금성이 있고요. 금성이 왜 350년, 400이 했냐면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적성목가금을 조사해도 대부분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뭐 350년에 적성목가금가 이제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400년대에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은 무덤 속에 여러 가지 유물 절대적인 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으면 몇 년도 이렇게 연도가 있으면은 그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알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연도가 거의 대부분 없다 보니까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개 종류의 유물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에 필요한 유물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유물이 내가 선택하는 이 유물이 이 사람이 선조에서 물려받는 물건을 이 사람 죽으면서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평소에 그때 살았을 당시에 쓰던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서 넣는 유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폭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최고 폭을 하면 보통 요즘은 뭐 25년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게 넓게 표현하면 50년 정도 차이가 나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금성은 뭐 그 400년대까지는 왕성으로 활용했을 거고, 그 다음에 월성은 또 파서왕 뭐 101년에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사용했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궁을 쌓았던 것은 주변에 해자를 만들었던 시설, 해자 속에 들어있는 유물을 보게 되면 그 궁성이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400년에서 475년. 근데 요 475년부터는 명확합니다. 모든 기록이 명확하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이제 475년부터 487년 이게 수리하죠. 명활성에서 수리, 임시로 13년, 횟수는 12년이지만 이렇게 연도로 하면 13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성이 수리할 때 임시로 명활성에 궁궐을 합니다. 왜? 평지의 성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때 470년 같으면 삼국전쟁이 이제 초창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어용 시설 겸 도시에 할 수 있고, 강을 건너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보문단지 쪽에 가는 명활성. 명활성은 그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성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거기에 13년간 머물면서 있으면서 그 13년 사이에 경주 월성을 다시 리모델링 합니다. 아마 해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왕비시설 만들고 다시 이제 그 13년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신라 멸망 때까지 전궁으로 사용되고, 그때 당시에 통일되고 복잡해지니까 왕족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아마 동궁 이렇게 월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반달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장하다 보니까 둥그런 달처럼 됐기 때문에 만월성이라 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 10월달입니까? 9월달쯤 되면 아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아마 이렇게 신라 왕경이 아마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국제학술대회를 할 겁니다. 국제학술대회를 하면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이제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금성은 없었다. 금성은 없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학설은 거의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그 금성이라는 사람은 또 월성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석사학위 논문이죠. 90년 석사학위 논문에서 신라 왕경의 금성 연구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삼국 유사를 쭉 읽어보니까, 뭡니까? 김부시가 삼국 사기였습니까? 삼국 사기였죠. 김부시 삼국 사기 쭉 주는데, 김부시가 17살까지 이제 경주 지역에서 자랍니다. 태어나서 자라죠. 그러니까 왕조 후예 출신도 있으면서 나중에 과거의 시험에서 이제 고려 가서 최고의 이제 실력자가 됩니다만, 그 사람이 신라의 역사를 쓰면서 자기가 살았을 때, 17살 때까지 살았을 때 경주 살면서 그 기록들을 허투루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고 중요한 것이 궁극이고 왕성일 건데, 그 기록을 쭉 보게 되면은 뭡니까? 금성은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도 뭐 금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금성이 이제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월성처럼 남겨져 있으면 확실한데 금성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위치도 추정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고고학적으로 땅 속에 새로운 어떤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현재 아우른 여러 가지 논란은 하나의 가설이 다 불가하다. 이렇게밖에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금성이 그냥 신라의 그 수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금성이 넓은 의미에서는 신라 수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 협의의 좁은 의미에는 실제로 궁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성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전국에 금성면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핵심되는 지역을 이제 금성이라 해서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의 기록이라든지 중국의 기록이라든지 보면 어떤 표현을 보게 되면 금성은 신라 수도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세히 기록 읽어보면은 성문이 무너졌다든지 성의 우물이 어떻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궁성이 아니면은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쓴다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금성을 쌓았다, 금성에 궁실을 지었다, 이런 부분들, 금성 서쪽에 계림에 있다,
그죠? 이렇게 금성, 이런 것도 있고, 가장 오늘 자료에서 많이 이용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월성이 됐다. 금성의 동남쪽에 성을 쌓고 월성이 됐다. 그러면 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월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쪽은 혹은 뭐 재성이라 한다. 재성.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뭐 물러 있다 해서 재성이라 합니다. 근데 이 재성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왜? 인터넷, 이런 게 금성이 이제 확실한 자료고요. 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광의의 의미로는 금성이 이제 광의의 의미로는 신라 도성 전체를 가리키지만 협의의 의미로서 실제 왕이 거주했던 궁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뭡니까? 초기의 금성, 신라 초기의 성이기 때문에 돌로 산 석성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흙으로 이렇게 산 거죠. 흙으로 대부분 샀고, 우리가 청동시대 환호 유적처럼 이렇게 약간 두툼하고 가운데 방어용 이렇게 회자를 만들고, 이렇게 원형의, 그죠? 환호를 만들고, 이런 형태가 조금 더 발전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일본처럼 도시가 왕이 바뀌면 도시도 옮겨 다니면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신라는 분지에 천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있던 거 없애고 싶고 있던 거 없애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다 이겁니까?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을, 삭팽되거나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유적 전체, 금성 전체가 땅속에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서울의 몽촌 토성처럼 저렇게 밝혀질 때 몽촌 토성처럼 이렇게 저렇게 밝혀지리라 생각을 분명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지금까지 그 신라 왕경 연구를 하면서 금성 연구에 언급했던 사람 중에 100년 정도 됩니다. 신라 왕경 연구나 100년이 넘죠. 110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또 부지시마 선생님부터 이제 도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110년의 역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금성의 위치를 추정한 사람들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죠? 9개. 첫 번째 아마 우리가 한 70년대에 이렇게 연구됐던 부분이 창림사지일 것이다. 창림사지. 왜? 삼국 유사 기록에 뭡니까? 창림사지는 박예거시가 살던 궁성지였다. 삼국 유사 기록이 이렇게 했는데, 그 기록에 의지해서 딱 했는데, 뭡니까? 창림사지를 우리가, 발굴조사됐죠. 발굴조사되니까 창림사 이외의 궁궐이라든지 건물지 흔적들은 확인되지 않았죠. 물론 뭐, 창림사 지면서 삭팽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제 확인되지 않아서 이제 창림사 위치는 그냥 문헌 기록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걸로 대부분 이제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그때 당시 이제 70년대부터 보니까 월성이 금성이다, 월성이 금성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들. 이 논리도 이제는 그 금성이 실제로 저렇게 존재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논지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월성은 북쪽에 있어요. 지금의 금성은 월성의 북쪽 방향에, 서북쪽 방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주 읍성 자리를 아마, 읍성을 지으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하죠. 방향성을 따져서. 그런데 이제 추정했는데 역시 읍성도 발굴조사하고 보건공사를 하는데 그 초기의 유적들은 전혀 없죠. 읍성에 대한 논지도 이제 거의 이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 읍성과 전랑지, 요거는 그냥 추정입니다. 그죠? 위치가 어디라고 딱 지적하죠. 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알천유역이 이제 지금 흔히, 알천유역을 흔히 뭡니까? 경주 고등학교 부지로 옛날 말씀, 경주 고등학교 부지. 왜? 그 당시 이제, 북쪽 방향이고 유적이 있을 곳은 이제, 위치가 아마 경주 고등학교 부지일 것이다. 추정 굉장히 많이 하죠. 왜? 그때는 북천을 경계해서 그 북쪽에는 도시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주 고등학교 부지 알천유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첨성대 주변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첨성대 주변 여기 좀 더 나아서 이제 뭡니까 월성 지역이나 대릉원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대릉원 지역 요게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대릉원 지역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형 자체가 이렇게 좀 더 고지형으로 따졌을 때 그쪽 지역이 굉장히 조금 약간 높고 무덤도 쓰고 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벌써 30년쯤 전에 생각했던 왕경이 연구했던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제가 논지의 핵심은 저겠죠. 뭐냐면은 그러면은
삼국사계의 유심, 분명히 이거는 성으로서의 존재를 했고, 그럼 성으로 존재했다면 위치가 어딜까? 지금 쭉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황성공원 일대로 이렇게 추정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북천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북천. 그러면 지금까지 대부분 북천을 경계해서 왕궁을 얻었으니까 남쪽에만 이렇게 남쪽에만 찾았다는 거죠. 남쪽에만 찾았다. 근데 우리가 동천 육지구 지역이라든지 동천 지역의 우방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하면서 도시가 이 하천 없이 쭉 이어졌다.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지형되어 있는 부분이 경주 지역의 박물관에서 이루는 남천, 그 다음에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서천, 남천과 서천은 왜냐입니까? 그 지형이 굉장히 그대로고, 신라시대나 지금이나 그대로고, 거기에 세워져 있던 다리의 이름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그죠? 다리 이름들, 월정교, 일정교, 그죠? 나중에 그 다음에 누교, 송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남천과 서천에 대해서는 다리에 대한 교과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 봤을 때는, 보문단지에서 내려온 저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는 저 거대한 강에 대해서 왜? 북쪽에도 분명히 도시가 바닥바닥 있는데 왜 다리에 대한 기록이 하나 없을까? 이 정도 거대하면 다리에 대한 교각에 대한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교각에 대한 기록이 한 개도 없어요.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는 북천에 다리에 나왔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보문단지에서 경주 쪽 시내로 흐를 때는 나무가지처럼 물결이 흩어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수지형으로 이렇게 나무가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크게 다리를 놓지 않고 조그만 다리로 놓아서 활용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다리까지는 기록에 남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지금 북천의 범위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유적들이 뭡니까? 대부분 다 잘렸습니다. 분황사 뒤에도 더 연장돼야 되고, 전랑지부, 지금의 북궁이라는 곳, 전랑지도 뭡니까? 홍수의 제방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전에 북궁이든지 전랑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 지을 때는 분명히 어떤 정도 경계선이나 여유나 이렇게 하천의 범람에서 방어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기록이 없이 대부분 다 화천에 있기 때문에, 하천에 의해서 이렇게 삭병되었기 때문에, 신라가 멸망하고 도시에 대한 통제나 수리에 대한 기능이 사라지니까 고려시대 큰 홍수들에서 조선시대가 이어지면서 다 지금처럼 이게 새롭게 형성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북천은 신라시대에 없었다. 조그만 다리를 생길 만큼 큰 강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이제 견해를 싣고요. 그래서 이제, 북천은 이제 신라도시계획에서 이제 무시하자. 왜? 도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까? 왕성의 위치가 조금 전에, 동아시아에서 왕성의 위치를 봤을 때 어디에? 대부분 그 도시 분지에 있어서 갑작 북쪽에 초기의 왕궁시이고 남쪽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생각으로 받아들인다면 북쪽에 있고, 또 월성의 서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에 산다. 그리고 북천의 범람을 생각이 없다 이라면은, 그러면은 황성공원까지 분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신라시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 있을까? 그러니까 동천동 일대라든지 황성공원 일대 강변을 조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황성공원에 높다란 독산이에요. 지금 독산입니다. 황성 김유신 장군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이게 산도 있고, 그러면은 요 지역이 가장 일대적으로 높고, 지형 자체가 굉장히 산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북쪽이고, 거기서 발굴 조사했을 때 정동기 시대부터 통일시대까지 끊임없이 유적이 이어집니다. 주거지부터 시작해서 무덤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유적이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까지 끊임없이 도시 유적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초창기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명입니다.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명이 어떻게 보면은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합니다. 우리가 동국대학교가 있는 동네 이름이 석장동입니다. 석장동. 그 석장동은 왜 석장동이 됐냐면은 삼국유사에 뭡니까? 양지스님 석장사가 있기 때문에 석장사가 있는 동네가 석장동으로 된 거죠. 대부분 동네 이름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옵니다.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지금의 황성공원에게 황자가 무슨 황자냐면은 임금 황자의 자구강 밑에서 뭡니까? 해자 황자는 해자. 해자가 있는, 방어용 시설은 해자가 있는 성이다.
황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오늘날부터 보면 또 이게 고성숲이라죠. 고성숲. 옛날 높을 고자가 아니고 오래된 고성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지명으로 따져도 이 고성이라는 부분이나 황성이라는 부분들은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통일시간 유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위치사기라든지 삼국사기의 위치나 아니면 신라시대 사람들의 지리적 지형이나 삶의 남겨진 유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초기에 도시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 왜냐하면 왕이 살았으면 그때 당시 인접했으면 안 됩니다. 월성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들 인접해서 뭡니까? 대릉원 지역에 이렇게 무덤을 쓰죠. 그때 당시에는 무덤을 가까이 쓰니까. 초기에는. 그러면 분명히 최고의 금성에 살았던 왕님이면은 최고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적성 목광묘는 아니고 이제 목관묘나 목광묘 거대한 의대인데 그럼 최소한 예를 들면은 사라리 130호 같은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목광묘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위층급의 유적들 질비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외동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곳 지역에 최고의 뭐 천은사라든지 이렇게 최고의 층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층의 무덤이 아직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뭡니까? 지금까지 금성의 위치를 9곳 정도로 위치했지만 아직까지 누가 하나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왜? 그거는 앞으로 하나의 다 가설이고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금성의 위치를 찾아내기는 굉장히 요원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제 견해, 30년 전에 견해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신라 왕경 연구를 하려면 이 견해에 꼭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금성이지. 근데 이제 이 금성을 내가 요 부분은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있죠. 서사시라죠. 그러니까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왜냐면 불타는 트로이. 와, 트로이 성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하죠. 트로이 성은 없다. 트로이 성은 없다. 근데 나중에 트로이 성을 발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희망과 꿈을 가진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그 호메로스 그죠? 호메로스 사람이 뭡니까? 트로이와 그리스 상 우리가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그러면 그리스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의 전설 이야기인데 서사시라는 게 뭐냐면 신화나 영웅이나 그 사람들 일대기를 이렇게 쭉 하는 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서사시라고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데 역사적 사실도 포함되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를 역사로 봐야 될 것인가 역사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만 하죠. 근데 신화는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전으로 저르는 그 가운데 뭔가 핵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풀려 왔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해결돼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역사를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도 믿고 있죠. 단지 이렇게 신화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림이 이것이 기원전 8세기 내용인데 나중에 뭡니까? 1600년에 와서 그죠? 아람 알스 헤이머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 신화 서사시를 보고 이제 불타는 트로이를 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늙은 이제 갑옷 입은 병사가 이제 아버지를 등에 이렇게 갑옷 입은 병사 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원래 그림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트로이가 저기 불타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마 이 알츠 헤이머라는 사람들 아마 그리스 신화를 보고서 저게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저 그림을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 나중에 이제 유명해지고 이렇게 또 독일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하일리 슈일리만이라는 사람이 고고학자는 아닙니다. 요 사람이 뭡니까 이제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렇게 동화책을 이렇게 주는데 그 표지가 불타는 트로이를 표지가 딱 돼 있으니까 이 꼬마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신비롭고 진짜 뭔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교회 헌금을 이용되어 쫓겨나서 학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제에 있습니다. 게다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을 하면서 나중에 36세 그죠? 독일 떠나서 이제 백만장자 됩니다. 백만장자. 우리 그 드라마 같은 사람입니다. 백만장자 돼서 그다음에 이제 꿈을 자기가 어렸을 때 그 트로이성을 발견해야 됐다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 배우고 해서 이제 1864년에
언덕, 그죠? 언덕을 트로이라고 하는 미국인은 영국인들 만난 거죠. 칼버트를 만납니다. 칼버트를 만나서, 야, 고고학자가 여기에 분명히 트로이 있을 거야 라고 믿죠. 그때는 우리나라도 나중에 제가 네 번째 시간에 강의할 건데 뭡니까? 데이비드 존 같은 거. 왜? 영국인 부호가 돈 내서 경주 지역에 고문 발굴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근거이 안 나와서 이렇게 묻혀져 버렸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돈 많은 사람들 그걸 후원해서 고고학자가 발굴한 그런 시절. 그때는 정말 세계적인 유적을 지금은 세계적인 유적은 발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진짜 뭐 아주 큰 그죠? 잉카 제국 이런 것도 쉽게 발굴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트로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가 있는 곳이다 딱 하고 이제 발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찾아냅니다. 1913년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남들은 트로이가 신화적인 이야기고 허구적인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소년이 드디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 같아. 우리 고고학에서는 물론 이 사람이 잘못 파서 유적을 훼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향해서 갈 때 가장 큰 고고학적인 이야기가 대부분 이 불타는 트로이 그림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언젠가 우리 꿈속에 누가 어떤 사람도 금성은 찾아야지. 언젠가는 금성도 한번 찾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제 월성입니다. 월성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월성 알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 넘어서 1838년하고 신월성이 있었고 요 신월성이라는 것은 뭐냐라면 아마 우리가 남산신성이라면은 남산성이 원래 토성이었는데 흙으로 쌓은 성이었는데 새롭게 그 수리를 돌로 쌓으니까 새롭게 쌓았다 해서 새로운 신자 써서 남산신성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성을 수리해서 산 성을 신성이나 신축 건물, 우리가 뭐 신건물 이렇게 보통 표현하듯이 그러면은 신월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월성이 있었는데 명월성에 가서 12년, 13년 기간 동안 있다가 수리한 사이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월성이 신월성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월성이 신월성인 동일한 성이다 라고는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성이나 남산시성이나 동일한 성이고 단지 이제 수리했는지 전인지 이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산시성이고 그 다음 동쪽에는 만월성이 있으며 동쪽에 만월성. 만월성은 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 요 기록이 삼국사 기록이 그 초기 기록이 아니고 고려시대에 와서 하다 보니까 완비되고 난 다음에 성이니까 주변에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 표현하기를 이제 만월성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나중이니까 시조 1회에 금성에 머물렀는데 나중에 두 월성에 거치했다. 그러니까 아마 신월성과 월성 두 곳이 아마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월성이라면 월성이 이렇게 하면 뭡니까? 신월성도 있고 만월성도 있고 재성은 월성이 임금이 사는 성이기 때문에 이 재성은 뭡니까? 월성 해자 발굴 조사하면서 재성명 기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성이 월성인 것은 확실하다. 그럼 이제 근데 만월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럼 만월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만월성 범위를 지금 있는 월성에서 쭉 하면 계림숲을 쭉 지나 계림숲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좌측에 보면 나물왕릉이 있습니다. 이제 나물왕릉 그까지 가기 전에 거기에 건물줄 쭉 돼 있죠. 그 포함해서 이제 첨성대를 포함하면 그 첨성대 뒤편에 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 이제 안까지 첨성대 뒤로 쭉 해서 쭉 직진해서 뭡니까? 지금의 월지까지 포함했던 월지하고 또 경주 박물관까지 포함했던 구역이 이제 만월성 구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첨성대를 궁안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동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금성이 월성이 명월성 갈 때 그러면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왜 그러면은 명월산성이라기도 한데 그죠? 근데 요즘 사람들 명월산성이니까 명월산성은 기록이 없습니다. 명월성으로만 대부분 기억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남산성, 무슨 도당산성, 무슨 산성, 대부분 신라의 산에 있는 성을 다 산성으로 대부분 다 이름을 붙이죠. 선도산성, 다 이거. 근데 왜 명월성만큼은 산성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대부분 다 명월성이라 했을까? 분명히 아마 이것은
때문에 산성이라 하지 않고 명활성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활산성의 기록은 삼국사기나 여기 이제 요 재성이 나오죠. 재성. 인터넷 사진은 좀 흐립니다. 재성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평기와 끝에도 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수기와 끝에도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재성.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이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기록이 뭐냐면 파사이사금 22년 이죠. 파사이.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 삼국 유사에 대해서 약간 초기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가 초기에 대한 기록들은 불명확하다. 신화적 삼국 유사 같은 경우에는 신화적 기록이 있고 삼국 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를 따지면은 신라가 아직까지 나라다운 국가가 건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굉장히 부정하죠. 그래서 신라로서의 국가로서의 그 기능을 가진 것은 한 300년 정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박역거시부터 뭐 신라 왕국이 완성돼서 이렇게 쭉 한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아마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건국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왕궁으로서 또 왕으로서 본인이 가진 것은 한 300년도 정도가 왔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초기 기록을 소급한 거죠. 소급했는데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파사이사금 22년에 월성을 지었다는데 여기서 101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월성의 이제 발굴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월성 앞에 있는 방어용 시설 해제하는 발굴 조사가 거의 일부가 완료가 돼서 정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월성 내에는 뭐 발굴이 시작은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일부 몇 년 사이에 이제 성벽 조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발굴 결과가 완전하게 나올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월성 바닥部 최 밑에 있던 지금은 월성이 대부분 다 산을 깎아서 복돌, 그 월성 해자의 흙을 파서 다 평지화 만들고, 그 뭡니까, 방어용 이렇게 그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덮여있던 그 최하층의 바닥에 어떤 형태의 유적들이 있고 시기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만 이제 월성이 이제 그 창조 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봤을 때는 101년이 굉장히 이제 불가하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487년 쭉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확하다 했습니다. 제가 월성으로 이유는, 그죠? 아마 월성이 아마 이렇게 명활성으로 간 것은 이때 당시에 경주 분지에 조그마한 토성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삼국 전쟁에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위급하고 방어 시설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명활성으로 옮기면서 아마 그 왕궁의 그 방어용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해자를 조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 볼까요? 자, 이렇게 관도 이때 나중에요. 14점 있습니다. 월성 성벽 부역 공부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 5세기 때부터 한 300년대부터 300년 후반, 뭐 380년대 정도, 그러니까 아마 380년대, 4세기 후반에서부터 5세기 때부터 이제 신라 왕궁으로서 이제 정말 역할을 궁궐다운 궁궐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월성의 이제 방어용 빛이죠. 그러니까 방어용 연못을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유럽 지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죠? 대부분 보게 되면은 방어용 성벽 주변에는 방어용 연못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멀리서 흙을 가져오고 토성을 쌓기 위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는 대부분 다 돌벽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안에 내부는 다 뭡니까? 흙과 돌로 대부분 다 잡석을 채워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을 멀리서 가져야 되는데 그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그 앞에 성벽 바로 앞에 흙을 파서 성벽을 높인 흙으로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파져있던 웅덩이를 물로 채워서 방어용 연못을 만드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성벽 시설을 만드는 게 가장 기초적인 이제 계획서가 되는 법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용 연못이 되고 또 궁궐이 있으면 경관도 아름다워지고 가뭄이 들 때는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적군이 바로 토성에 말 타고 성벽을 오르지도 못하고 그죠? 화살 쏴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방법으로 대부분 다 해자를 만든다. 그죠? 그리고 그런 월성의 문들은 지금 뭐 2개밖에 없습니다. 한 12개 정도 문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월정교 뒤편에 이쪽부터 문지니까 문질 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자.
물이 흐를 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 보시게 되면은, 자, 요 부분만 보고 이제 오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월성이고, 지금 복원되어 있는 그 해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요 끝에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아마 1984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임의적으로 번호를 먹였는데, 이 두 개가,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요 돼 있는데, 요 두 개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호, 1-2호, 2호, 3, 4, 5, 이렇게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해자는 이 해자 아닙니다. 이것은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정원용으로 만든 해자입니다. 정원식 해자는 법이니까. 원래 이 하부에 뭡니까? 이 하부에 연못식 해자라서 굉장히 큰 웅덩이 같은 파져있는 방어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 방어용 시설이 있는데 신라가 삼국 통일하니까 이제 뭐 방어가 이제 바로 없으니까 외곽지도로 빠지고 이 부분은 정원시설로 만들려니까 도로를 만드는 부분이니까 조경식 방어 연못이기 때문에 굉장히 얕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거대한 웅덩이처럼 깊은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지금 들어간 문이 신라시대 월성 문입니다. 월성이 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해자 두 쪽이 원래는 뭡니까? 신라시대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이렇게 좌측에 해자가 나누집니다. 여기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문헌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가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